안녕하십니까.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명의교수 박용규입니다. 최근 우리 마음을 참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할로윈 사태로 너무도 많은 참 젊은이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참 우리 대한민국은 너무도 소중한 젊은이들의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참 어떻게 이들을 위로해야 할지 우리 모두는 다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저도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모릅니다. 위족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위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95조 반박문 게재 후 루터의 개혁 운동을 살펴보겠습니다. 루터가 95조 반박문을 비텐베르그 성문에 게재할 때 루터는 비텐베르그 대학 성서학 교수이면서 신학 교수의 수장이었습니다. 95조 반박문을 게재할 때 루터가 여러 사람들과 협의를 하고 진행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교황청으로부터 이단 혐의를 받았을 때 루터 외에 기소된 다른 인물이 없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95조 반박문을 게재한 것은 면죄부의 부당성을 제기하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어거스틴 스토원의 개혁파의 영향권 아래 있는 선거 후 색소니 와이즈가 다스리는 지역까지 면죄부 영향을 서서히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인즈 대주교 는 면죄부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존 테첼을 1517년 1월 고용했고 테첼은 작센 국경에서 면죄부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면죄부 고객 중에서는 루터의 교구에 사람 얼마도 있었습니다. 루터는 고백하러 오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테첼의 활동에 대해서 발견하고 면죄부를 반대하는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는 또한 면죄부의 힘과 효능에 대한 반박론을 씁니다. 1517년 봄 루터는 비텐베르그 대학에서 1년 동안 히브리서 강의를 시작합니다. 루터가 10월 31일 95조 반박문을 게재할 때는 루터가 이미 히브리서 강의를 한참 진행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미 루터는 시편, 로마서, 갈라디아서 강의를 끝낸 상황이어서 상당히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적 의미의 완전한 개신교 신앙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루터가 95조 반박문을 게재한 것과 관련해서 적어도 4가지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루터가 95조 반박문을 게재한 비텐베르그 성교회 문은 일종의 대학교 게시판이었습니다. 루터가 적합한 곳에 자신의 의견을 개진한 것입니다. 둘째는 처음부터 게시한 의도는 학적인 논의를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라틴어로 게시한 것입니다. 셋째, 루터는 95조 반박문 복사본을 몇 명의 감독들과 친구들에게 보냈습니다. 넷째는 처음에는 거의 그것에 대해서 반응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약 1개월이 지난 1517년 12월에 존 테젤이 루터의 95조 반박문을 반대하는 2편의 논문을 작성합니다. 이 과정에서 테첼은 도미니크 수도의 친구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면죄부 판매 책임을 맡은 테첼이 면죄부 판매가 감소하자 루터의 95조 반박문을 다루는 논문을 작성한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루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95조 반박문은 넓게 읽혀지기 시작했고 또 적지 않은 반향을 일으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1518년 3월 26일 하이델베르크에서 논쟁이 시작됩니다. 그 핵심은 어거스틴 수도의 회의에서 루터의 사상에 대해서 토론한 것입니다. 루터는 4월에 이 토론에 직접 참여합니다. 몇몇 형제가 루터의 사상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루터의 사상을 지지하는 이 강력한 움직임은 아직 일어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1518년 여름에 교황청이 루터의 사상을 조사하기 위해서 로마에서 종교 재판을 시작했고 루터가 결석한 가운데 루터에게 이단 혐의 판결이 내려진 것입니다. 1518년 8월 5일 막시밀리안 황제가 루터를 또 이단자라고 비난합니다. 1518년 8월 접어들어서 루터는 교황청과 황제로부터 이단자로 정죄를 받은 것입니다. 8월 7일 60일 이내로 그에 대한 혐의에 답하기 위해서 로마로 루터에게 소환령이 내려집니다. 이렇게 루터에 대해서 교황과 황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단 혐의를 씌운 것은 루터의 사상이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고 하는 판단에서입니다. 히브리서 강의를 끝낸 루터는 10월 거의 3년 동안 계속된 시편 강의를 착수합니다. 자신에 대한 혐의가 로마 교황청에서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루터는 흔들리지 않고 성경 강해를 지속해 나간 것입니다. 8월 7일 60일 안에 로마에 출두하라는 소환령이 내려졌지만 루터는 로마에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10월 12일 로마에 가는 대신 아우구스부르크에서 추기경 카제탄과 인터뷰를 합니다. 카제탄은 루터에게 사상을 초래하고 교회의 핵심으로 돌아가고 교회 생활을 방해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조언을 줍니다. 강력한 명령이죠, 일종의. 10월 14일 루터는 카제탄과의 인터뷰를 끝냅니다. 그러나 루터는 초래할 것을 거부합니다. 10월 20일 생명의 위협을 느낀 루터는 두려움 속에서 아우구스부르크에서 도망을 칩니다. 루터는 10월 30일 비텐베르그에 돌아와서 작센의 선조 후인 프리드리 3세의 보호를 받습니다. 프리드리 3세가 루터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1518년 11월 9일 교황 레오 10세는 교회의 면죄부 교리를 요약한 쿰 포스트코암을 발표합니다. 그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면죄부는 형벌에만 적용되고 죄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둘째, 죄는 먼저 고해성사를 통해 사면되어야 한다. 셋째, 땅과 연옥의 현세적 고통만이 사함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는 또 부차적으로 하나, 교황은 자신이 부과하는 지상 형벌에 대한 완전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둘, 연옥의 형벌과 관련하여 교황은 청혼에 의해서 그리스도와 성인들의 잉여 공로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 이 선언은 95개 반박문에 있는 루터가 밝힌 면죄부에 대한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선언이었습니다. 루터는 작센 지방에서 추방당할 각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프리드리 3세는 교황이 그를 추방하라고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루터를 추방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프레드릭 3세가 루터를 얼마나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는가를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교황과 황제의 명령도 거부한다고 하는 것은 당시 보통 용기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루터도 대단하지만 프레드릭 3세도 정말 대단했던 것입니다.
1519년 1월 4일 루터는 교황의 시종 알텐부르크의 칼톤 밀티즈와 인터뷰를 합니다. 이틀 후 1월 6일 루터는 인터뷰를 마칩니다. 루터는 교황에게 사과 편지를 보내는 것을 포함해서 모종의 양보를 하고 짤츠부르크 대주교인 마테스 랑에게 자신의 소송을 제기하는데 동의합니다. 1519년 2월 루터는 주기도문 해설을 수정하기 시작해서 4월에 완성합니다. 루터는 기도를 단지 기계적으로 드려서는 안 되고 내면에 진실된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입장을 이 책에서 유지합니다. 1519년 3월 1일 루터는 7편의 참회 시편 번역판을 출판합니다. 루터는 자신의 가르침을 초래하라는 무서운 압력에도 굴복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자신의 개혁을 실천에 옮겨갑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 자신의 가르침을 변호하고 법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피하지 않고 용기 있게 맞서 나갔습니다. 3월 3일 루터는 교황 레오 10세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 편지에서 루터는 교황이나 교회의 권위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로부터 약 3개월이 더 지난 6월 27일 루터와 앤드류 칼슈타트는 라이프치히에서 존 에크와 논쟁을 벌입니다. 논쟁의 핵심은 면죄부와 교황과 로마 캐토릭 교회의 독특한 권위에 대한 이슈였습니다. 존 에크와의 논쟁은 7월 14일에 마칩니다. 루터는 에크가 그 논쟁에서 승리했다고 확신했습니다. 루터 자신은 논쟁에서 자신이 졌다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실제로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이 논쟁으로 루터의 주장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했고 존 에크와 로마 캐토릭의 면죄부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도 밝혀진 것입니다. 그 결과 존 에크와의 토론으로 루터와 로마 캐토릭 사이의 논쟁의 영향은 점차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루터와 그의 사상이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1519년 10월에 루터는 얀 후스에 져서 프라하 교회 한 부를 받고 자신이 근본적으로 동의한다고 선언합니다. 10월 루터는 성례론에 대한 설교를 시작하고 10월 중순 죽음의 준비에 대한 설교를 출간합니다. 1519년 10월 중순경에 루터는 비텐베르그 대학교에서 시편에 대한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합니다. 이 강의는 1521년에 마쳐집니다. 루터의 생애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한 인간이 얼마나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저는 놀랍니다. 루터는 1517년 10월 31일 95조 반박문을 자신이 제기한 이 개혁의 사상을 일련의 논쟁을 통해서 아주 예리하게 다듬어 간 것입니다. 1520년 루터는 변증적인 논문을 집중적으로 쓰기 시작합니다. 루터는 그러면서도 십계명의 간략한 형식, 신조의 간략한 형식, 주기도문의 간략한 형식이라고 하는 이 글을 완성합니다. 루터는 이것들이 성경에 게시된 구원의 필수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루터는 1517년 10월 31일 95조 반박문을 비텐베르그 성당문에 게재한 이후 한편 로마 교황과 교황청이 루터에 대해 어떤 대응을 준비하고 실천에 옮겼는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존 태첼이 95조 반박문을 반대하는 두 편의 반박 논문을 1517년 12월에 발표했고 1518년 교황청이 루터의 사상을 검증하고 루터가 결석한 가운데 이단 혐의의 판결을 내렸고 1518년 8월 5일 황제 맥시밀리안이 루터를 이단자라고 비난하고 8월 7일 60일 안에 루터에게 이단 혐의에 대해서 로마에 출두하라고
하라고 하는 소환령이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루터는 로마로 가는 대신 카제탄과 아우구스부르크에서 인터뷰를 마쳤고, 카제탄은 루터에게 가르침을 철회하라고, 그리고 더 이상 로마 캐토릭을 회방하지 말라고 충고했지만 루터가 거절한 것입니다. 교황 레오 10세는 1518년 10월 8일 루터의 입장을 반박하는 면죄부 교서를 발표하고, 교황은 프리드리 3세에게 루터를 추방하라고 명령을 내렸지만 거절하고 루터를 보호합니다. 1519년 1월 4일 알텐부르크 칼톤 밀티즈와 인터뷰를 하고, 그리고 또 6월 27일 존 에크와 논쟁을 벌립니다. 로마 교황청은 1520년 1월 9일 루터와 그의 사상을 반대해서 종교 재판을 제기합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루터는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한 묵상을 집필합니다. 이 작품의 핵심은 그리스도께서 죄와 죽음에 대한 부활의 승리를 통해서 죄인들을 죄에서 해방시키셨다고 하는 죄인들에게 주시는 훈계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그로 말미암은 죄의 용서가 아주 분명하게 정립된 것입니다. 이어 루터는 1520년 5월 선행에 대한 논문을 작성하고 6월 11일 로마 교황권에 대한 논문을 작성합니다. 이것이 1517년 10월 30일 95조 반박문을 게시한 후에 약 2년 6개월 동안 진행된 루터의 종교개혁의 핵심 사건들입니다. 루터는 1520년 6월과 7월 독일 민족의 크리스찬 귀족에게 보내는 편지를 완성하고 10월 6일 교회 바벨론 뉴스를 작성하고 11월 20일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출간해서 종교개혁의 사상적인 동력을 선명하게 제공합니다. 이 논문들이 대체 어떤 논문들이기에 강력한 영향을 그렇게 미쳤을까요? 그동안 루터를 사상적으로 이끌어준 슈타우비츠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슈타우비츠와 루터와의 관계를 다음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 505주년을 맞는 이때 한국교회가 종교개혁의 진정한 정신을 계승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한국교회가 과거에 사회와 민족을 선도했던 그 옛날의 한국교회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